친구들이 retard 뭐 이런 말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재미없게 왜 그러냐. 글을 쓰는 직업이니까 평소에 내 언어 습관을 좀 예민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글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예민하다는 말이 남성적이지 못하다라는 말로 그냥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주류에서 뭔가 벗어나는 것 같고. 서점에 제가 갔는데 언어 감수성이라는 말을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사실은 언어 감수성은 사전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에티켓? 언어적인 에티켓이 일단 그 정자가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자를 배려하는. 제가 이제 욕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 지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간질할 놈을 말하는 거고, 간질이라는 병이 저희 둘째가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뇌전증의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이. 그걸 딱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의 병을 낮춰 부르는 말을 썼다니. 타인의 고통에 조금 더 눈길을 주고 그게 내 고통처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언어 감수성이 아닐까. 어떤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수용하는 거, 이게 감수성인데, 언어 감수성도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해지는 거. 말을 하는 이유는 들리기 위해서고 글을 쓰는 이유는 읽히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란 나를 향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향하는 일이죠. 자기가 차별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어떻게 듣는지 혹은 읽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 그만큼 성숙한 거거든요. 받으니까 엄청 부담스럽네요. 약간 진짜 시험 같으시죠? 네네. 그럼 한번 다 같이 넘겨볼까요? 다음 보기 중에 어색한 표현이 2개 있는데요. 근데 카를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요. 칼이 4번을 고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도련님이라고 하면 반말을 하나?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고, 아가씨 저리로 가세요. 뭔가 아가씨라고 하면 뭔가 나보다 나이 어릴 것 같아서 상황에서 가세요라는 말을 쓰나? 반말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존댓말을 써서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 정확히 너무 뭐랄까 틀리셨는데. 정확하게 들렸다. 아니 정답을 알고 틀리셨어요. 네, 정답은 1번, 2번이고요. 사실 이 관계 안에서의 차별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남자는 하대가 자연스러워지고 여자는 하대가 자연스러워지지 않고 이렇게 변해버리는 관계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맞추긴 맞췄는데. 되뇌이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건 아시겠잖아요. 사실 비말, 코호트 격리,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실 많죠. 코로나 시국에 새로 등장한 단어들, 드라이브 스루 진료, 부스터샷, 위드 코로나, 다 영어가 들어가 있거나 쉽게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재난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 때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In the daily life, I make this experience that language is excluding people because the doctors in hospital, they have like their own language. I guess it's the same in Korea. Like you are talking in a special language which excludes the patient, like does no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So you have like your own language.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코로나 시국 기사를 많이 써야 하는 출입 부서가 아니어서 그 고민을 많이 할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기도 하고 모두가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 언론사만 그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반대로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키예프와 키이우를 병기를 하다가 나중엔 키예프를 떼고 키이우라는 말만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이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놀랐어요. 이게 되는구나.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다음 날부터 키이우를 쓰는 걸 보면서, 왜냐면 키이우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잘 몰랐었잖아요. 이게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는 건 거죠. 오늘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이거 주관식이네요. 네, 주관식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부분, 의아한 부분, 오잉?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좀 뭘 하나 찝지를 못하겠는데요. 근데 오히려 혹시 이거 정답인가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얘기하네요. 네, 한번 고르신 답을 말씀해 주시면 이상했던 부분은. 이거 한국 국적 취득자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아닌데, 근데 너무 쉬워서 다른 거 있나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국 생활한 지 이제 거의 6년 차인데 이쯤에서 나한테 그냥 일상인데 뭐 젓가락을 쓸 때마다 젓가락 쓸 줄 아네? 잘 쓰네?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나는 그냥 영원히 외국인이구나, 이런 느낌.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가져도 여기 외국인 주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말이 되냐고요. 이해 못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데, 근데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완전 문제죠. 네. 뭐 이민청 같은 데서 거기서 새롭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통계를 낼 필요는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용도가 아니고 그냥 인구주택 청조사와 같은 거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 통계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장 고치긴 해야겠네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그러니까 한국은 최근에 이민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된 지 아주 오랜데,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너 영어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걸 보면 그건 꼭 한국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문제인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자고 해서 조두수 사건이라고. 이거는 살짝 다른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그 뭔가 그 슈팅 사건, 총 사건 많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그 총사건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사진도 뭔가 누구든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더 뭔가 발생하게 만든 거 아니냐. 왜냐 나도 좀 유명해지고 죽자. 근데 조금씩 그 범죄자의 사진이랑 이름을 그냥 삭제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명명하나요? 보통 어디서 일어났는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이미지가 너무 큰 나머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나 화성 출신이야 라고 하면은 거기 그 사건이 있었던데 라고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요새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좋지 않다,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좀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단어도 그런 거였잖아요. 우한에 대한 어떤 편견을 조장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어는 그냥 전통적인 거잖아. 언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오고 있잖아. 그걸 왜 굳이 바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언어 되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번역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작품을 국내로 번역할 때 특별히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대화가 나오면 여성이 남성에게 무조건 전대를 하고, 문학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역된 글들, 영화를 볼 때도 이제 많이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차별적인 생각 아래 쓰여져 있었던 문학과 번역 문학들을 다시 찾아내서 번역을 새롭게 하는 또 바람도 좀 불고 있고. 언어 감수성을 가지고 고민해준 선배 고민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들이 많이 바뀌어오고 있고. 답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몇 번 하셨죠? 1번이요. 2번 보시면 이거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한 말이에요. 아예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때 저도 너무 분노해서. 이때 기억을 하세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선생님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통합 이제 초등학교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제 함께 수업을 받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표현을 딱 쓰시더라고요. 정신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지금 한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요즘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러한 감수성이 훨씬 더 뛰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속상하고,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했을 때 이슈가 된다는 거, 언론들이 지적한다는 거. 미국에서도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장애인 뭐 비하 발언을 많이 했었고,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자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그 소수자들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표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트럼프는 일단 몸으로 뭐 몸이요? 이거 보통 그 이민자들을 그냥 undocumented immigrants 조금 더 많이 쓰는 추세인데 illegal immigrants 좀 이런 식으로 굳이 옛날 표현을 써서 좀 나쁘게 말하려고. 그게 잘못된 말인지 알면서 일부러 쓴다는 거죠? 일부러 쓰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예민하지, 이런 말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뭔가 조롱하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다 푸셨네요, 다들? 5번 하신 거죠, 다들? 네네. 보통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초보자임을 일컬을 때 뭐뭐의 땡땡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여기게 하는 용어 사용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입니다. 정답으로 꼽아주신 5번은 방정환 선생님의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만드실 당시 1923년 당시 어린이 선언문의 한 구절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구절이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이긴 한 게,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이제 광고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다 뭐 금리니 주리니 다 모여라 이런 식의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사가 많으네요. 다 되셨을까요? 혹시 뭐를 치료? 네, 저도 동생이 그 지적 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자폐도 있고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치료해도 이 사람은 조금 뇌 구조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치료한다고 하면 병을 앓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기분 안 좋은 단어. 완전 공감합니다. 다 치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들도 자기 아이를 다 치료해내야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장애는 솔직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뭐 이 정도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이제 치료해내려고 대부분 부모들도 많이 노력을 하죠. 네. 그걸 근데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아마 장애를 극복한다. 그런 게 최악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이게도 정답이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제가 정답으로 생각했던 표현은 동반 자살 그리고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부의 선택에 대한 심경은 뭐 여러 가지로 정황이 좀 드러나지만 이 5살 아들의 심경의 정황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데, 과연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자의로 죽음을 택했다고 볼 수는 거의 없겠죠, 사실상. 그런데 이거는 부부가 죽음을 택하면서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간 거니까 타살한 거죠. 아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두가 정답이시네요. 3번입니다. 독일, 뭐 영국, 미국 다양한 곳들에서 공정한 언어, 성중립 언어 그런 언어들을 쓰자는 어떤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It started in the 70s, I think. So that's actually not a really new topic, because in Germany we have the problem that we have like female and male words. If you have the word teacher, in Germany we have Lehrer and Lehrerin, and for me we say Lehrerin. For art
we would say Lehrer. This discussion started, I think, because when we talked in general, we always say the male word. Then we have the problem that we don't actually mean the females, like the Lehrerinnen. If we want to say a word that means every gender, we say, for example, Lehrerinnen. So we made a new word, actually. Actually, not everyone, but even politicians or like in newspaper articles, people use these words. For example, when you drive with the bus, or when you go to the supermarket and there is a job offer, there is standing like we search women, men, or diverse people, for example. So we have like the three opportunities. Words are actually creating our world, our mindset, how we think about ourselves, how we think about the world, how we think about the world as organized. So for me, I can say, of course, if I heard the German word for doctor and it was male, I always said I had a man in my mind, like a man who's doing it. So I can say for myself, it is changing. 이런 지적들을 한 콘텐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예민해, 프로불편너, 뭐 이런 말들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대화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retard 뭐 이런 말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너 왜 재미없게 왜 그러냐, 뭔가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예민하다는 말, 까탈스럽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민하다는 말이 남성적이지 못하다라는 말로 그냥 변경돼서 들려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왠지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주류에서 뭔가 벗어나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뭐 sensitive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why are you so sensitive? 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예민하면 뭐 어때? 예민할 수도 있지. 뭔가 상처를 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예민하고 뭔가 죄인이 돼야 하는 건가?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예리한 거야 라고. So if you say, don't be sensitive, why are you so sensitive? It's like, I think everyone made this experience that words can really hurt. Sometimes it's good to be sensitive. It's not all, but it's good to be sensitive in this kind of topic, I think. 언어는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언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방어적인 기제를 발동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민하게 구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 비난받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예민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한 이름표를 붙여줬잖아요. 프로불편너. 사실은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불편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롱의 이름표가 아니라 영광의 이름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민한 것은 예리한 것이죠. 몇 개 틀리고 이런 거 여쭤보지 않을게요. 저는 한 개 틀렸는데요. 외국인에 관한 문제였어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통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어떤 개념과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내 언어만 단속하고 이렇게 바꿔나갈 게 아니고 여러 소수자들을 생각하는 사고와 연결되지 않나, 언어 감수성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몇 개 틀렸는지는 밝히진 않겠고요. 네. 저만 해도 몇 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든지,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런 감수성 없이 세상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 이제 딱 처하니까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아빠로서 계속 쓸 수가 있었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게 이제 저의 상황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까지 이제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언어 감수성이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이제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면 되는 것인데 그 주된 언어 사용자들 예를 들면 언론이라던가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 사람들의 언어는 파급력이 훨씬 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뭐 이런 사람. 우리 말고 그런 진짜 여기 이 말하는 국회의원들. 이광, 오, 좋다. 정영기 불러서 여기 다 불러가지고. 셋이 보일러 앉아가지고 이거 풀게 시켜.